네, 안녕하세요. 저희 6주차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놓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개론 수업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복지 국가라든지 복지와 성장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쭉 다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이번 주부터는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국가가 개입하는 큰 세 가지 축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한 네다섯 주에 걸쳐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부조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공공부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AFDC의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라고 AFDC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공공부조가 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원칙은 뭔지, 그리고 이 공공부조 제도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그리고 한계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부조는 사실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역사가 긴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이 공공부조 제도에 이렇게 역사가 긴 만큼 논쟁적이한 그 역사 내내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논쟁은 복지 의존을 야기하느냐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사회보험, 얘가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회보험이 있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은퇴했을 때, 그리고 갑자기 실직을 했을 때, 일하다 다쳤을 때, 아프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생의 그런 위험을 우리가 스스로 대비하도록 국가가 강제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회보험 시간에 또 다루겠지만 얘의 한계는 근로를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그리고 근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소득 없을 때는 이 보험료 안 내거든요. 그 말은 근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공공부조 이거는 근로자와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공공부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여러분들 빈곤하신 분들, 빈곤선 밑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 모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제일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생계급여하고 다 받으실 수 있고, 그 위는 의료급여부터 받으실 수 있고, 그 위는 주거급여부터, 그 위는 교육급여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등 지원 제도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생계급여 수급자. 그리고 이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추가 주거비 지원이 나가기는 합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이 사회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서비스의 현금급여 형태인 거고요. 얘는 이제 현물급여 형태인 건데 현금급여 형태니까 이제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는데요. 아동이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저소득이어서 청년인데 지금 구직 중이어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 자산이나 그런 것 관계없이 사실은 수당이란 말이 붙으면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수당인데도 이제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인구학적 기준만을 적용하는데요. 수당은 어쨌든 어떤 그런 아동이 있는 가족이거나 아동은 돈이 좀 더 들겠죠. 그죠? 장애가 있거나 보장구, 의료비 등등 돈이 더 들겠죠.
청년인 경우에 구직하고 있으면 생활비 같은 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도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 노후 준비를 충분히 못해서 좀 저소득이다. 그러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국가가 현금 급여로 추가적으로 보조하겠다라는 게 이제 보충적 제도로서의 사회 수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로 이제 소득 보장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얘는 서비스 현물 지원이고요. 요 중에서 우리는 이 빈곤, 오늘은 이 빈곤선 밑의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선 적용하는데 중위소득 50% 밑에 그 빈곤선 밑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빈곤에 기입하는 공공부조 제도의 의미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빈곤하신 분들한테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그거는 뭐 보험료를 내거나 세금을 내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그냥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동안 기여를 했어야 된다든지 사회보험 기여를 했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뭐 세금을 내고 있어야지 되는 거, 뭐 구직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 그런 거 없이 이제 반대급부 없이 지원한다.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최저생활을 지원한다. 누구한테? 빈곤선 밑에 빈곤하신 분들이고요. 얘의 시장은 영국의 구빈법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구빈법은 산업혁명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제 농업을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일자리보다 몰려든 사람이 더 많아서 이제 도시 빈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일하려고 올라왔는데 일할 곳도 없고 먹고 살 그런 집도 없고 이런 분들. 그래서 빈민이 된 경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살고 막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도시의 위생이나 막 이런 것들이 나빠지니까 영국에서 국가가 구빈법을 제정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최초의 공공부정 제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얘는 인도적 구제, 이런 분들한테 정말 더 나은 삶을 보장해야지 이런 목적보다는 길거리라든지 이런 데를 좀 더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빈민을 구제하면서 이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비인도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다 구빈 원에 수용하면서 가족들을 다 찢어놨어요. 가족들끼리 같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지도 않고 남자들, 성인 남자, 성인 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해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까지 다 노동을 시키고 아주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빵만 제공하는 형태. 그래서 1일도 시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인도적 구제보다는 사회 통제적 기능이 있었고 시설 수용을 했다. 그래서 얘는 사실 굉장히 비인도적인 그런 방식인 거고요. 워크페어는 노동연계 복지제도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노동연계 복지제도. 그래서 워크하고 웰페어의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구빈법에서, 왜냐면 이분들을 모셔놓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먹을 거 줬거든요. 그래서 구빈법에서 기원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워크페어는 자활로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빈곤하신 분들의 근로 역량에 따라서 그냥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무조건적 수급자가 있고 무조건 수급자가 있고 조건부 수급자가 있어요. 조건부 수급자들은 일할 역량이 있는 분들, 근로 역량을 판정해서 여기는 없는 분들, 이분들은 그냥 받으시는 거고 이분들은 근로를 해야만 받으시는 거고 여기가 자활사업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서 다룰 거고요. 오늘은 공공부조 제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좀 더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이 있다가 구빈법이 좀 이거를 사회복지적 관점, 인도적 관점이 반영된 길버트법하고 스핀햄랜드 제도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구빈법을 좀 인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원외 구빈원에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지역사회에 살면서 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가족들끼리 같이 살 수 있고 사람같이 좀 살 수 있겠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래서 얘는 탈시설화하고 지역복지. 그래서 구빈원에 가두지 않고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구제받는 거 원외 구제가 허용이 됐고요. 길버트법으로. 스피넴랜드는 가족 수하고 물가 인상이 고려가 됐어요. 그래서 매년 올해 빵을 뭐 하루 기준으로 빵을 5개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6개, 7개 막 이렇게 더 받는 방식으로 거고 가족 수가 더 많으면 빵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이 다 막 나눠주니까 가족이 많으면 더 배가 고프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게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지금 원외 구제이고요. 현재 거의 모든 국가의 공공부조제는 공공부조 제도는 원외 구제 그리고 가족 수하고 물가 인상을 고려한 임금 보조 제도가 실시되고 있죠. 근데 이게 신구빈법으로 가면서 비인도적으로 후퇴해요. 다시 나빠져요. 그래서 다시 구빈원에 가둬요. 작업장에 수용해. 여기서 먹고 살게 하고 다 또 가족을 찢어놓고 그러면서 열등처우. 이건 뭐냐면 최저임금, 시장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 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국가한테 의존하는 그런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정말 최소한으로만 보장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 지금 현재의 공공부조제도 거의 모든 복지국가의 공공부조제도에도 반영되어 있고요. 전국적 균일처우는 전국, 예를 들어서 서울은 더 많이 받고, 부산은 덜 받고, 강원은 어느 정도 받고,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주는 거, 이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균일처우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그 재정적 역량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인가?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서울시만의 공공부조제도를 좀 추가적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에 근거해서 서울시에 살면은 사실 생활비가 좀 더 들 수 있잖아요. 주거비도 좀 더 들고 물가도 더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더 보조해주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원들을 신구빈법 그래서 다시 후퇴되는 이런 모습을 가진다. 그래서 공공부조 제도의 기원은 구빈법인데 길버트법, 스피넴랜드법으로 조금 좀 좋아졌다가 신구빈법으로 다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라는 공공부조 제도의 원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조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 공공부조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원칙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생존권 보장의 원칙. 그러니까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 국가가. 최소한의 삶은 국가가 보장하겠다. 생존을 보장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빈곤하신 분들의 어떤 신분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종교나 이런 거 관계없이 똑같이 보장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열등처우하고 같이 가는데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다. 막 충분한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최저 생활만 보장하겠다. 사실 이건 재정적 한계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또한 형평성의 이슈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최저 생활만 보장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충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국가는 보충하겠다. 일단 개인이 먼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가가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도 의무제도가 있다가 부양 의무자 조건이 사실 있었어요. 부양 의무자 조건이 있다가 이게 사실 21년에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되긴 했는데 이거를 사실 계속 갖고 있었죠. 우리나라 부양 의무자. 즉 부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소득 이상의
가족이 있다면 빈곤하더라도 여기서 탈락되는 거죠. 공공부조 제도의 대상에서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지원의 원칙이 있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거, 그리고 개별성의 원칙, 이거는 개별적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운다든지 대학에 다녀서 지금 미래를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사실은 자활에 들어와야 되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조건부가 예외 뭐 이런 걸로 빼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 처우는 최저임금보다 급여 수준은 낮게 지급한다. 그래서 뭐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소득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와의 차별성을 보면 사회보장제도들 중에서 소득보장제도하고만 비교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사회수당하고 여기 현물 서비스가 합쳐서 사회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수당은 사실 현금급여, 사회서비스 중에서 소득보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현금급여들이고, 그 다음에 현물 서비스들은 우리가 지금 서비스들, 장애인 서비스, 아동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노인대상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하면 사회보장제도,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의 사회수당과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소득보장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소득보장제도를, 사실 여기서는 소득보장제도를 비교하는 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 수업 시간에 사실 여러 번 다뤄서, 근데 여러 번 다뤄도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기도 해서 제가 기회만 되면 이런 것, 얘네들을 사실 다뤄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라도 그리고 사실, 사회복지가 뭐야?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 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건데, 그거의 수단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 중에는 사회서비스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얘네들이 소득보장이고, 사회보험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대비하도록 하는 거. 나이 들어서 돈 못 벌 때에 요양이 필요하고 돈 못 벌 때를 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다 잘릴 때를 대비하고, 아파서 일을 못할 때를 대비하고, 그죠? 일하다 다쳐서 일을 못할 때.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들 때문에 빈곤해질 경우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성격. 근데 내가 일할 때 계속 부어온 보험료에 기초해서 서로 그런 걸 도와가면서 이것걸 보험료를 낸 사람들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 이건 하지만 내가 낸 걸 받는 거기 때문에 떳떳한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은 모두 다 가입하는 거고요. 국가가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거고요. 소득보장, 그죠? 현금급여, 우리도 산재 말고는 다 현금급여죠. 산재도 사실 의료 서비스하고 해서 현금급여가 있고 다 이제 현금급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고용 서비스도 있지만 사실 실업급여가 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공공부조는 빈곤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미 빈곤해지신 분들에서 사후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거죠. 누가? 국가가. 뭐로? 조세로.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낸 세금, 그걸 재원으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재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요. 누진적이에요. 그죠? 근데 빈곤하신 분들만, 우리는 지금 중위소득 50% 밑에 분들만 이걸 받으시기 때문에 선별적인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으로 내가 아동이거나 아동을 가진 가족이거나 내가 노인인데 소득 하위 70% 밑에 속하거나 내가 장애가 있거나 뭐 이런 어떤 특수 조건의 인구학적 기준, 조건을 만족시키면 대체로 사실 노령수당은 그게 있긴 한데요. 소득 자산 기준이 이제 70% 하위 70%라는 조건이 있기는 한데 훨씬 보편적이죠. 그래서 그런 소득 자산 기준은 사실 없이
인구학적 기준에 근거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그런 성격을 갖고요. 이런 경우에 아동이고 장애가 있고 뭐 아동이 있는 가족이고 그러면 추가로 돈이 드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 어시스트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로? 조세로 하겠다는 거고요. 얘는 국가가 주죠. 그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요. 그리고 얘는 인구학적 기준만 고려하고 대체로 자산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역진적이죠. 부자여도 아동이 있으면 똑같이 받고 그리고 부자여도 장애가 있으면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이 공공부조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는 생활보호제도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그런 어떤 국가가 시행한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한 최초의 복지제도 정책인데요. 얘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일할 능력이 없으면서 저소득 빈곤선 미치 분들한테만 제공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실 대상이 생활보호제도일 때는 되게 작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선별적 제도로 존재하다가 아주 소수의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선별적 제도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IMF 때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고용 실업범위 재기능도 못하고 거기다 더해서 굉장히 엄격한 생활보호제도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 큰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를 굉장히 크게 확대했죠.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래서 IMF를 지나면서 1997년도, 8년도 IMF를 겪으면서 이제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생활보호제도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노동 능력이 있는 청장년 실업자의 빈곤 해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능력과 관계없이 저소득이기만 하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이제 생활보호제도와의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빈곤대책 필요성이 돼서 제기되면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요. 여기 차별성을 보면 우선 훨씬 이제 여전히 선별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적인 제도이지만 수급권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생활보호제도보다는 크게 확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노동 능력과 관계없이 요걸 이제 넣은 거죠. 그전에는 노동 능력도 없으면서 빈곤하신 분들만 줬다면 이제는 빈곤하면 누구나로 엄청나게 대상을 확대한 의미를 갖고요. 그래서 모든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게 됐다. 노동 능력과 상관없이. 왜? IMF를 지나면서는 노동 능력이 있어도 일을 못해서 빈곤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한계로 계속 지적되어 온 건 부양 의무자 조건입니다. 얘가 엄청나게 사각지대를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지적이 크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빈곤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그게 높지도 않았어요. 여기 있죠. 부모나 자녀 이게 부양 의무 자 조건이 있을 때의 그런 기준이었는데 부모나 자녀 내가 빈곤선 이하의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에요. 근데 나의 부모나 자녀나 뭐 자녀의 배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고소득 1억 원 이상을 벌거나 고재산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서 나한테 생활비를 좀 주든 안 주든, 용돈을 주든 안 주든, 연락이 끊겼든 안 끊겼든 무조건 생계급여 대상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사각지대를 크게 갖고 있었죠. 근데 이게 고소득이고 고재산이라고 하지만 이 자녀 가구나 부모 가구가 가족을 이뤄서 뭐 4인 가구, 5인 가구로 살고 있다면 사실은 이 소득이나 이 자산도 본인들 살기도 빡빡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다가 이게 21년에 폐지됐습니다. 이 문정부 때 폐지 결정이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폐지됐다는 거, 현재는 폐지됐다는 거고,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들어왔을 때도 이게 유지는 됐었습니다. 2000년에 생겼으니까 21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제 21년도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험제도까지는 되게 시혜적인, 실패한 사람을 돕는, 국가가 돕는, 수혜자한테 돕는, 그래서 표현도 생활보호법이었고 생활보호제도였고 수혜자였고 이런 말을 쓰다가 이거는 받을 권리,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주의의 구조에서 나는 내가 빈자라면 이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국가가 보장하는 거고 나는 수급권을 갖는 거다. 그래서 수급권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보장한다. 생활을 보장한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권리로 이걸 규정하고 이런 복지를 누리는 것이 권리로서 인식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급여를 받으시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은 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어떤 근로 기회를 제공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여기 생계급여 수급은 30%, 40, 43, 50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그 대상을 또 뭐 몇 년에 1%씩 이렇게 확대하도록 해서 이제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2%죠.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중위소득의 50%라면은 여기가 중위소득의 32% 생계급여,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40%,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48%,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여기. 그래서 생계급여인 사람은 이거 다 받을 수 있고요. 의료급여 요 사이에 든 사람은 요 위에 여기 3개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 수급권을 가진 요 40부터 48% 사이에 속한 사람들은 주거하고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고, 48하고 50 사이인 사람들은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서 요 전에는 요것만 있었는데 이렇게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거는 우리가 소위 차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생계급여 수급자 말고 요 위에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우리가 차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수급자 선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생계급여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가 2024년도 기준으로 180만원, 183만원 정도가 되고 올해 2025년도에는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인정액, 이 수급자 선정 기준이 이렇게 정해졌고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전혀 소득이 없으면 4인 가구일 때 중위소득 32% 미치라면 183만 3,572원을 지원받는다. 생계급여로. 그런 의미고요. 만약에 내가 한 20만 원 벌어요. 그러면 160만 원 정도만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금급여 기준액, 방금 본 그 기준액에서 내 소득 인정액 빼고 나머지 지급받고요. 여기는 의료 서비스 공짜로 대체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없이 다
무료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거죠. 이 차상위 분들은. 그리고 주거급여를 한 2, 30만 원 정도 추가로 받으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추가로 받으시고 주거급여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거비를 저소득이신 분들은 이제 주거비를 지원받으시는 게 되고, 교육급여는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또 지원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 빈곤율은 한 11%. 그래서 절대적으로 배가 고픈 분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퍼센트가 11% 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은 한 17% 정도 된다고 추계를 해요. 근데 현재 2024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5.2%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부양 의무 부양 의무자 조건은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상당히 크게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 그걸 좀 되게 엄격하게 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을 또 산정하는 문제, 뭐 이런 거에서 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계속 늘어나고는 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실제로 빈곤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산정 방식을 그래도 조금씩은 바꾸고 있어요. 좀 더 관대한 방식으로. 그러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1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제도가 계속 이제 폐지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폐지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대상 수급자가 늘어난 게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늘어오고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계이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엄격한 수급자 선정 기준. 그래서 대상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 소득 인정액으로 중위소득 50% 미치어야 되거든요. 소득 인정액으로. 근데 소득 인정액은 소득만 보지 않고요. 얘는 소득 플러스 내가 가진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이걸 합친 금액이 됩니다. 근데 이 자산으로 보는 게 내가 가진 집이나 자가일 수도 있고 보증금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주거 자산에 이제 차량도 들어가요. 그래서 차량이 내가 몇 cc 이상 차량을 갖고 있으면 거의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위해서 나는 내가 사는 그 지역의 특성상 차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러면 그냥 여기서 중위소득 50%에서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이 재산이 너무 이게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위소득 50% 밑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소득인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특성이나 가구 유형 특성 고려 없이 무조건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서울시가 이 대상인 서울시민들한테는 조금씩 더 지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달체계가 부족한 문제, 이거는 사실 동주민센터가 해야 되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재정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7대3, 5대5 이렇게 같이 매칭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부담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동주민센터 전담 공무원의 부족, 이분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공부조의 의미와 역할, 사실 공공부조의 의미와 역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한다. 그래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국가 책임, 이런 의미가 가장 사실은 강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형평성 이슈도 있는데 얘는 사실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해야 복지 의존을 가장 복지 의존 이슈를 좀 덜 가질까, 문제를 덜 가질까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는 항상 복지 의존 쟁점이 있어 왔는데요. 논쟁이 있어 왔는데 얘는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근로 유인을 저하한다. 그래서 워크 인센티브를 디인센티브, 워크를 좀 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탈수급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근로소득을 안 갚고 혹은 근로소득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계속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장기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복지에 의존하는 이슈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인 AFDC 지금은 템프 아까 얘기했죠. 템프 제도 그 수급자들이 점차 수급이 장기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게 최근에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실수업에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되게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그것과 관련된 지금 연구 과제도 제가 수행 중이기는 한데요. 공동연구원으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빈곤 문화를 야기한다는 이슈도 있어요. 빈곤 문화는 공공부조가 자립보다 의존을 당연시하는 문화를 좀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머레이라는 학자가 이런 것들을 주장해 온 바가 있고 빈곤 문화 같은 것들을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좀 있죠. 그래서 부모가 수급을 하면 자녀도 수급을 하고 수급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제 대물림하고 심지어 독립하려고 해도 부모가 말리고 막 이런 자립하려고 해도 말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 근데 또 반론으로 복지 의존은 야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라는 그런 반론들도 있는데요. 그런 논의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다. 개인이 일을 안 하고 근로인이 저하되고 그런 게 아니라 빈곤이라는 건 구조적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과 실업은 즉 자본주의 사회는 누군가는 빈곤할 수밖에 없고 또 실업일 수밖에 항상 실업률이 있으니까 실업일 수밖에 없고 그런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그리고 계속 경제 침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교육과 기술의 격차 같은 것들, 역량의 격차 같은 걸 갖는다는 그런 구조적 문제를 갖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공공부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장치일 뿐이다. 그래서 의존을 만드는 원인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복지 의존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반론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걸 보면 여러분 빈곤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사실 상당 부분 기인하는 걸 볼 수 있죠. 개인의 빈곤은 구조적 문제다라고 보면 굳이 복지 의존을 야기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개인이 일을 하지 않아서 빈곤하다고 본다면 근로요인을 저하시킨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 원인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이런 어떤 복지 의존에 대한 쟁점, 그런 논쟁의 어떤 관점의 차이도 만든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복지 의존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반론들은 또 일부 연구들에서 이게 설계 차이에 또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 공공부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EITC 근로연계형 제도 저소득이신 분들이 일하시면은 세제 혜택 많이 드리는 방식 이런 거나 조건부로 현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면 대부분이 단기 수급이다. 이런 단기 수급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복지 의존을 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논의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공공부조의 오래된 역사만큼 이 복지 의존 논쟁은
오래된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논쟁적인 그런 이슈입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 살펴보고요. 우리 수업은 6주차 공공부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같이 정리하고 다음 수업 내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만나요.